네, 안녕하세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세팅이 됐습니다. 저는 모래 조공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랑 저희 회사가 어떤 솔루션들 제공하고 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아닌 반도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뭐 AMD라거나 아니면은 텐스토렌트라고 이제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런 칩 회사들과 주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AMD의 소프트웨어 파트너고 저희가 예전에 AMD로부터 펀딩도 받았었고 AMD 시리즈 팀과 같이 글로벌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텐스토렌트 솔루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중에 출시 예정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저런 반도체들을 타겟으로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냐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을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영국의 어떤 미디어에서 저희 회사를 본인들이 이제 웹서칭으로 취재해 가서 이제 기사를 하나 쓰셨는데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의 모래라는 회사가 저 때가 한창 이제 딥시크 모델 나와서 유명해질 때였는데 이제 딥시크의 어프로치랑 제일 근접한 일을 하는 스타트업이다라고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 사실 이제 대부분 딥시크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되게 하이 레벨로 이제 리즈닝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 오픈 AI O1과 대등한 성능이 나왔고 이걸 다 오픈으로 풀었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고 엔비디아 주가를 폭락시켰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안에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약간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딥시크가 이제 이런저런 뭐 MOE 모델이라거나 MLA라거나 뭐 리인포스 머트 러닝 기법들 그런 걸 조합해서 저 딥시크 R1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 개별 요소 기술들을 뜯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요소 기술 하나 하나가 되게 그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디어냐 하면은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딥시크가 근데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딥시크라는 회사가 실제로 잘 한 건 뭐냐 그런 요소 기술들을 이제 모아서 어떻게 조합했을 때 저 600빌리언짜리 모델이 오픈 AI O1과 대등한 성능을 내는지 그 이제 개별 요소 기술을 잘 인벤트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조합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를 알아내는 게 실제로 딥시크가 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조합을 찾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뭉치냐보다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할지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여러 가지 결국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한번 할 때 일단 되게 GPU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GPU를 몇천 장 써서 몇 달 동안 돌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기비나 감가나 고려해 보면은 이게 몇십억씩 드는 일이니까 일단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우리가 많은 트라이얼을 제한된 자원으로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좀 서베이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LLM 모델 아키텍처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실제 뭐 몇천 장 GPU 클러스터에서 학습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고객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아무리 내가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1년에 이제 한 번에 3개월 소프트웨어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1년에 4번 트라이 해보면은 끝나는 거죠. 그런 속도로 우리가 트라이 앤 에러를 해서는 이제 오픈AI O1과 대등한 성능을 얻는 어떤 레시피를 찾아내기가 되게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사실 딥시크가 잘 했던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임플리멘트하는 시간을 되게 단축함으로써 트라이 앤 에러를 되게 많이 해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들이 잘 되는지 찾아내게 됐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 한 가지 딥시크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잘 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딥시크가 저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뭐 공개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비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딥시크가 어차피 모델을 오픈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 모델을 가져가서 그냥 오픈 소스로 엔비디아 GPU 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오픈 소스 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과 실제 딥시크가 서비스를 한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딥시크의 비용이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딥시크가 사실 실제로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이 API 비용을 보면은 되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이 그 응용 회사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결국 딥시크가 결국 사실 모델도 오픈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오픈을 하고 라이브러리도 오픈을 하고 많은 것들을 오픈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오픈을 안 한 게 바로 저 추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생각하기에도 아 우리 회사의 진짜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병기
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모델 만드는 법 자체보다는 이거를 싸게 돌리는 요 추론 소프트웨어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아티팩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라는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저희 하이플라이어라는 회사가 이제 모 회사입니다. 딥시크에. 저기가 원래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펀드였는데 중국에서 2010년대에 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조 스케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정부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제 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AI의 시대가 올 거니까 AI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2019년 정도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저 하이플레이어가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AI 엔지니어 모아서 AI 연구를 시작했나. 그게 아니라 GPU 슈퍼컴퓨터와 이 GPU 슈퍼컴퓨터를 이제 실제로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도에 본인들 나름대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AMD 그 당시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 당시에는 A100 GPU였죠. A100 GPU 모아서 이제 나름대로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23년쯤 되면은 얼추 저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모델 개발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사실 딥시크라는 회사는 23년도에 파운딩이 돼서 불과 1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저 모델을 이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초거대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GPT-3가 나온 다음부터요. 이제 초거대 AI가 나온다, AI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 결국은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팅 인프라가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AI 연구라고 하면 내가 모델 아키텍처 어떻게 잘 만들고, 예를 들면 CNN에 뭐 컨볼루션을 어떻게 붙이고, 뭐 레이어를 어떻게 붙이고, 뭐 뒤에 어떻게 마스크를 씌워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그런 알고리즘적인 것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한 데 본질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제 GPT-3가 나온 뒤부터 물론 그런 것들도 여전히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되게 큰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되게 모델 사이즈도 키우고 데이터도 많이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AI 회사들이 이제 AI 뭐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컴퓨팅 인프라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 모델의 절대적인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은, 결국 모델이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이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이제 결국은 비용 대비 ROI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그 ROI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게 컴퓨팅 인프라 비용이죠. 왜냐하면 결국 엔지니어 비용, 뭐 물론 AI 엔지니어 되게 이제 몸값이 비싸고, 요새 메타에서 이제 초지능 연구소를 만들어서 뭐 되게 비싼 맛의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때 제일 도미넌트한 비용은 GPU 사서 GPU 돌리는 비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줄일 수 있냐가 결국 AI 모델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딥시크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이제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모델과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다고 인식되는 회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쿠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쿠다가 뭐 되게 생태계가 크고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가기 쉽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쿠다가 되게 완벽한 소프트웨어인가 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제 쿠다가 다른 경쟁 이 칩 벤더들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에코시스템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쿠다가 잘 못 풀어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다라는 게 GPU 수천 개, 수만 개 스케일의 인프라를 잘 돌리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제 GPU 한 개, 두 개의 수준에서 잘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시작해서 이제 갑자기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거기에 맞게 되게 많은 레가시를 깔고 애드호크하게 발전된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GPU가 몇만 개 스케일로 늘어난다, 많은 부분을 여전히 쿠다가 풀어주지 못하고 인프라를 보유한 뭐 실제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나 그런 이제 그 진짜 초거대 AI를 잘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쿠다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따로 가지고 있다. 오픈 AI의 경우에도 맨 처음 GPT-3 만들기 전에 한 100명 정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뽑아서 인하우스로 소프트웨어를 쌓아서 이제 GPU 클러스터를 쓰기 위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GPT 모델 연구 개발을 했고요. 뭐 구글도 TPU부터 시작해서 위에 소프트웨어 다 만드는 건 되게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구글이 이제 TPU와 그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제미나이 모델이 되게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원동력 중에 하나로 저 밑단에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꼽죠. 메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딥시크도 아까 말씀드렸고 저 소프트웨어를 일부 회사들은 인하우스로 가진 상태에서 초거대 AI를 만들고 다른 회사들은 이분 엔비디아도 적절한 솔루션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헤매고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한 일은 저 GPU 클러스터 되게 많은 수의 반도체가 있는 인프라를 잘 다루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 쿠다에 대안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쿠다가 지원하는 것들도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줘야 할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쿠다가 잘 다루지 못하는 몇 개 회사들만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저희가 최근에 하는 일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AI 인프라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주된 워크로드가 학습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서비스는 사실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오픈AI 같은 몇 개 회사들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곳들은 내가 모델 학습하고 파인 튜닝하고 R&D를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학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코딩 AI가 된다거나 뭐 에이전틱 AI가 나온다거나 이제 그런 니즈들이 실제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서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저 달러 퍼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토큰 만드는데 아니면 1밀리언 토큰 만드는데 몇 달러가 드느냐. 그러면 이제 인프라 뭐 도입 비용의 감가 고려하고 뭐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걸 통칭하는 게 저 달러 퍼 토큰이겠죠. 저게 매우 중요한 매트릭이 되었고 되게 많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저 달러 퍼 토큰을 줄이기 위해 진짜 영혼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년 단위로 동일한 퀄리티의 모델에 대해서 저 달러 퍼 토큰이 한 10분의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물론 이제 모델도 좀 더 개선된 모델이 나오면서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똑같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뭐 MOE 모델 같은 게 나오면서 좀 더 적은 파라메타만 실제로 액티베이트 시켜서도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하드웨어도 발전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되고 그런 것들을 몽땅 통칭해서 10분의 1로 매년 성능이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AI들이 과거에는 너무 서비스 비용이 비싸서 이코노믹스로 확보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코노믹스로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AI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되게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들조차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빅테크들이 그냥 좀 약간 여유롭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너무 독점이라서 싫으니까 AMD도 좀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들 약간씩 좀 여유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달러 퍼 토큰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해지면서 진짜 뭐 달러 퍼 토큰 1% 줄이는 최적화 기법, 0.5% 줄이는 최적화 기법 그런 것들이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저 오픈소스 VLLM이나 SG랭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런 기법들 뭐 진짜 아카이브 논문까지 치면은 뭐 진짜 수도 없이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씩 다 가져가서 나의 데이터 센터, 나의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원래부터 빅테크들의 저 인프라 소프트웨어 하던 인력들이 모조리 달러 퍼 토큰 최적화하러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빅테크 기업도 내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취하는 전략이 VLLM이나 SG랑 같은 오픈소스 기본적으로 가져오고 그 위에서 내 모델에 맞는 좀 애드온들을 붙여서 많이 서비스를 하시죠. 예를 들면 이제 X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SG랭의 파운더들이 이제 XAI에 많이 이제 취직을 해서 그래서 저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밀어주고 있고 본인들의 그룹 서빙 시스템도 저 SG랭의 포크를 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사실 작년까지 엔비디아가 텐서알트 LLM 되게 열심히 밀었다가 우리가 이 에코시스템에 있는 이 수많은 기법들을 다 적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새는 좀 더 고객들한테는 VLLM이나 SG랭 같은 오픈소스들을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가 실제 일어난 한 가지 사례인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좀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 맨 처음 딥시크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저희는 또 중국에서도 좀 세일즈를 하는데 이제 많은 고객들이 딥시크 서빙 싸게 해줘 라는 이제 리퀘스트가 저희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AMD GPU 기반으로 해 있는 시스템을 팔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 아래 그래프가 기술적인 디테일은 보실 필요가 없고 저 주황색 바가 저희의 성능이고 다른 바들은 경쟁자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어떤 이제 경쟁자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이 성능이 나왔다더라. 그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한 30% 빠른 성능을 내서 고객사에 들고 갑니다. 아 그럼 정말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고객이 새로운 넘버를 하나 가져와요. 아 경쟁자 중에 하나가 뭘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요 케이스에서 30% 빨라졌대. 너네보다 이제 잘 나와. 그러면 다시 저희가 또 열심히 최적화를 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아 다시 이거보다 몇십 프로 빠릅니다 해서 가져가면은 또 그 다음 주에 야 경쟁자의 뭐 AMD에서 무슨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이거 해보니까 더 빠르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하고 저희의 경쟁자도 반대로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야 모래라는 애들이 소프트웨어 가져왔는데 너네보다 몇십 프로 빠르다라는 걸 또 반대에서도 열심히 챌린지를 받으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죠. 그런 경쟁들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하드웨어를 딜리버하는 분들이든 되게 많은 분들이 저 영혼의 최적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들어서 최적화의 방향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분산 추론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추론 최적화라고 하면은 그냥 GPU 하나 레벨, 서버 하나 레벨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서버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 로드 밸런스 붙여가지고 그냥 100개가 있으면 유저 리퀘스트 100만 개 들어왔을 때 10,000개씩 나눠가지고 각 서버에 뿌려주는 것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서버 100개 있으면은 유저 리퀘스트가 충분히 많으면은 뭐 스루풋이 한 100배쯤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최적화를 하다가 원래 특히나 딥시크가 본인들의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클러스터 레벨에서도 뭔가 모델을 잘 쪼개주고 뭔가 요청을 단순히 로드 밸런스 붙이는 게 아니고 뭔가 스마트하게 해주면은 사실 이 GPU 서버가 100개면은 이게 성능이 슈퍼리니어하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슈퍼리니어한 게 그냥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고 2배에서 10배씩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1% 0.5% 줄이려고 되게 경쟁을 하는 세상에 분산 추론을 잘 하면은 뭐 스루풋이 2배가 올라간다,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머스트헤브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올해 들어서 요 분산 추론 레이어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나 아니면 오픈소스 LLMT나 그런 것들이 요 분산 추론을 타겟으로 해서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들이죠. 아니면은 VLLM이나 SG램 같은 기존의 오픈소스들도 요 분산 추론 기법들을 어플라이하는 것들을 최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해하시는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프리필 디코드 디스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처리를 하는 그 단계와 그 다음에 토큰 바이 토큰으로 제너레이션하는 디코더 단계와 요거 두 개 분리하는 거를 보통 그냥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면 동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저 프리필 디코드 디스어그리게이션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여러 서버 사이에 워크로드를 나눌 수 있는 그냥 제일 단순한 아이디어여서 가장 먼저 나왔을 뿐이고 진짜 이것도 이 분야도 한 달에도 몇 개씩 새로운 디스어그리게이션 아이디어들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복잡한 이 분할 이제 방향으로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도 예를 들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쪼개본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리니어 레이어를 다른 GPU에서 하고 어텐션을 딴 데서 해보자라거나 아니면 뭐 엑스퍼트끼리 쪼갠다거나 아니면은 유저 리퀘스트들도 어떤 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으면은 짧은 것끼리 긴 것끼리 모아보자 뭐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리고 요새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은 되게 데이터 센터 하나가 몇백 개의 모델을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모델 사이에는 어떻게 리소스를 분배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르고 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산 추론을 잘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가 그나마 엔비디아 에코시스템에는 저런 오픈소스들이 나오기라도 하지만은 AMD나 그런 대안 이제 가속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돼 있는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엔비디아의 대안 칩들을 위해서 분산 추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크게 하는 일이 세 가지 레이어인데 일단은 분산 추론을 잘하려면은 일단 엔비디아의 경쟁자들이 개별 GPU 레벨에서도 일단 빠르게 돌기는 해야 됩니다. 애초에 개별 GPU 레벨에서 50% 정도 비효율적이다. 아무리 분산 추론을 잘해도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개별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원래 옛날부터 이제 저희가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 윗단에 이제 통신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분산 추론을 하다 보면은 이 어떻게 분산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통신 패턴들이 많이 디파인 됩니다.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뭐 올리듀스나 올게다나 그런 몇 가지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통신 패턴들로 대부분의 통신이 커버가 되는데, 이제 통신 라이브러리도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 방법 바이 방법으로 새로운 통신 패턴이 생기고 새로운 방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야 한단 말이죠. 게다가 이것들이 엔비디아가 아닌 GPU들을 같이 묶어 쓰려고 하면은 사실상 지원하는 통신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종의 하드웨어를 위해서 다양한 통신 패턴들을 서포트하는 통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레이어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개별 분산 추론 기법들, 디스어그리게이션이나 라우팅 기법들을 많이 이제 인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픈 소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개별 기법 바이 기법으로, 예를 들면 유저가 뭐 프리필 디코더 쪼개고 싶으면은 이렇게 옵션을 켜면은 프리필 디코더 쪼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엑스포트 키를 쪼갤 수 있어요. 이제 그 기법 바이 기법 레벨의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기법들을 어떻게 통합하냐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기법을 이제 실제로 조합을 해서 내 모델과 내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개별 기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조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법을 아무리 잘 임플리멘트해도 내가 이거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할당하거나 리퀘스트를 실제로 비효율적으로 라우팅하거나 그러면은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이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아직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 영역을 자동화를 해서,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모델이든 어떤 서비스든 크리테리아만 오면은 이걸 가지고 GPU들의 모델이든 리퀘스트든 분배하는 건 저희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를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 노드 단위에서도 AMD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AMD도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얘가 이제 VLLM도 지원을 하고 SGD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성능이 안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개별 노드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옵티마이즈해서 AMD의 기본 소프트웨어보다 70%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뭐 스루풋이나 레이턴시를 이제 향상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제일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VLLM 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SGLang 오픈소스와 협업을 발표해서 저희가 최적화한 것들을 좀 SGLang 커뮤니티에도 넣어주겠다라는 이제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실제로 디스어그리게이션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해본 사례인데, 저희가 딥시크 671비 모델을 가지고 이제 AMD GPU 서버 4대에서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실제로 해본 결과고요. 이제 프리필 디코더 쪼개는 것과 이제 엑스퍼트끼리 쪼개는 것들을 자동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내노드에서 돌린 거고, 이게 디스어그리게이션 하기 전에 비교해서 한 3.6배 정도 스루풋 향상이 되더라. 실제로 이제 AMD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경우에는 저기서 이제 프리필 디코더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딱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기법들을 그리고 조합해서 돌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그 루빈 CPX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세서 발표하신 거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분산 추론을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이제 이종 가속기를 섞어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 모티베이션이 이제 인퍼런스를 구성하는 워크로드가 단계마다든 레이어마다든 리퀘스트마다든 특성이 달라지고, 이 특성이 다르니까 쪼개서 서로 다른 서버에 보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해서 돌려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하드웨어도 다른 거를 쓰면은,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은 이 하드웨어가 효율적이면 얘를 쓰고 저 부분은 저 가속기가 효율적이면 얘를 쓰고, 그러면은 더 TCO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도 그 사고의 흐름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프리필 디코더 2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디코더 단계는 되게 메모리 바운드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HBM 쓰는 GPU를 잘 만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프리필 단계는 사실 컴퓨터 바운드이고 굳이 HBM까지 필요 없는데 왜 얘도 비싼 HBM 붙어 있는 GPU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공개한 게 CPX라는 반도체죠. 저거는 이제 GPU랑 비슷한 컴퓨팅 파워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메모리를 GDDR7을 써서 이제 컴퓨팅과 메모리 사이의 비율이 다른, 그래서 그 비율에 어웨어하게 워크로드를 잘 분산하면서
하면은 이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인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가 이종 가속기로 구성이 되면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묶어 쓰는 게 훨씬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려운 챌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자동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저희가 최근에 해본 게 AMD의 GPU 두 가지를 섞어봤는데 저 AMD의 MI308이라는 GPU가 사실 AMD가 이제 300 GPU를 개조를 해서 중국에 팔기 위해서 만든 GPU입니다. 중국에는 수출 규제가 이제 컴퓨팅 파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AMD가 메모리 밴드위스는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컴퓨팅 파워만 확 드랍을 시켜서 중국에 팔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로직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컴퓨팅과 메모리 밴드위스 사이의 비율이 다르니까 아마 프리필 단계는 좀 더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반대로 디코딩 단계는 그냥 컴퓨팅 파워는 확 떨어졌어도 메모리 밴드위스는 똑같은 그 하드웨어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실제로 저희가 저 두 하드웨어를 섞어 쓰는 것을 저희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 하기 전 대비해서 53% 정도 스루프 개선되는 걸 확인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큰 인프라 아니면 더 다양한 하드웨어를 섞어 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는 GPU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얼티메이트하게 좀 GPU보다 아예 좀 다른 하드웨어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것까지 이종으로 섞어 쓰는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방향성이고 그 관점에서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의 가속기입니다. 텐스토렌트가 이제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고 짐 켈러라는 되게 반도체 설계 분야에 유명하신 분이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되게 다양한 기술적인 디테일이 되게 심플하게 말해서 텐스토렌트의 아이디어는 칩 하나는 되게 성능이 안 좋아요. 칩 하나 성능은 아마 A100 대비해서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HBM 쓰는 게 아니고 GDDR6를 써서 메모리 밴드위스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칩 간의 인터커넥션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은 칩을 묶어도 스케일러블하게 성능을 얻고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 하나가 성능이 약해도 칩 더 많이 쓰고 대신에 칩 하나당 단가가 엄청 싸면은 예를 들면은 A100 클러스터보다 칩 4배로 써도 반값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텐스토렌트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필로소피고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에 어웨어한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칩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에는 더 많은 챌린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상에서 해결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분산 추론의 경우에도 이제 GPU에서 유리한 워크로드, 텐스토렌트에서 유리한 워크로드 나눠 돌리는 식으로 전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델을 개발하는 일인데요. 이 생뚱맞게 인프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모델을 만드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구글 TPU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구글 TPU가 이제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제미나이 모델을 만드는 것과 TPU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되게 구글의 강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TPU 실제 개발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이래요. 이제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 만드는 사람이 어느 날 구글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사들을 막 모아놓고 야 우리가 2년 뒤에 이렇게 생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풋을 넣어서 요 성능이 나오길 기대하니까 거기에 맞게 칩이랑 소프트웨어랑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간대요.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튼 이제 주문한 대로 열심히 칩과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은 구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켓에 모델들이 전부 다 원래 2년 전에 찍었던 그 방향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구글의 TPU와 그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 구글 클라우드의 그 TPU 솔루션이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특히나 AI처럼 되게 기술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이 어떻게 앞으로 모델의 발전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센싱하는 게 또 저희 같은 인프라 회사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딥시크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이제 글로벌하게 리딩하는 회사들의 강점이 인프라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인프라 소프트웨어 잘하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내 팀에서 이제 그 피지빌리티 스터디 위주로 많이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연습을 했었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모티프라는 회사로 분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라마 아키텍처 가져와서 사이즈 좀 바꾼 다음에 그냥 데이터 넣어서 돌리는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저희는 실제 어텐션 레이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학습기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벤트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GPU 클러스터에서도 잘 옵티마이즈하고 그런 식으로 모델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짓자면은 저희가 초고대 AI가 나오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든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그냥 GPU 샀을 때 같이 딸려오는 번들 소프트웨어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게 AI 모델을 잘 만들고 서비스하는데 크리티컬한 파트가 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를 위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